다 됐어. 다 했어. 네. 네. 10년 전 2016년 3월 10일 정청래는 컷오프 되었습니다. 공천 탈락했습니다. 당 지지율이 리얼미터 기준으로 3, 4%가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 4%로 당락이 결정되는 총선 지역구가 30여 군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올 것을 저쪽으로 뺏기면 60석이 변동이 생깁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국회의원 한 40여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출근 인사를 못하겠다. 정청래 잘라놓고 무슨 면목으로 표 달라고 하냐. 마지막쯤에 도종환 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조기축구에 갔는데 공찰 생각을 하지 않고 나만 찰 생각을 하더라. 선거운동을 못하겠다. 근데 이게 되게 아프네요. 아까 어떤 분하고 악수하다가 이렇게 막 하다 여기다 쪄가지고 아주 계속 아프네요. 손톱 안 빠졌으면 좋겠는데 악수를 하다가 막 흔들다가 여기를 쪘어요. 이렇게. 아이고, 제가 이렇게 하다가 자꾸 이렇게 하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니까 아파가지고. 제가 요즘 이것 때문은 아닌데 하여튼 투표도 1인 1표지 않습니까? 싸움도 1대1로 했으면 좋겠는데 2대1, 3대1로 두들겨 맞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도종환 의원이 저한테 지금은 다 필요 없고 정청래가 필요하다. 울림과 감동이 필요하다. 지원 유세를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6일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당사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저를 버렸지만 저는 당을 지키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재물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총선 지원 유세라도 다니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우리가 당의 주인입니다.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당을 재건하겠습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께서는 속히 귀가 조치해 주십시오. 총선 현장에서 만나겠습니다. 저 때문에 탈당한 사람이 참 많았거든요. 그리고 도종환 의원 지역구 충북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갔는데 도종환 의원을 쳐다볼 생각은 않고 저를 붙잡고 그렇게 울어요. 시장 상인들이.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우는지. 그리고 광주 송정시장을 갔는데 이성만 의원보다 키가 더 큰, 이성만 의원보다 더 잘생긴, 미소는 정일영 의원을 닮은 190 정도 되는 40대 중년 남자가 꺼이꺼이 울고 있었어요. 도저히 유세를 할 수가 없어서 마이크를 놓고 내려가서 까치발을 해서 알았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의원님, 저 같은 놈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저는 정청래 의원이 좋아서 민주당에 들어왔고 당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을 자른 거는 저 같은 놈을 자른 거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디를 가나 저를 보면 붙잡고 우는 이유를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정청래가 잘렸지만 정청래만 잘린 게 아니라 정청래를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같이 잘린 겁니다. 그걸 보고 심리적 일체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어머니 아들, 딸 낳았죠? 아들 낳았어요? 딸 낳았어요? 네. 아들이
유치원 때 어디 가서 다치고 와요. 그럼 피를 흘려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심리적 일체감입니다. 아들 취직했어요? 네, 취직했을 때 너무 기뻐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때 저를 위해서 울어준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실망시키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환갑이었습니다. 60평생 인생을 살면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때가 공교롭게도 제가 공천 탈락한 그때였습니다. 방송에서 서로 나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MBN 판도라, KBS 사사건건, MBC 라디오, YTN 라디오 등 매일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출연료도 많이 받았습니다. 대하 드라마도 6개월이면 끝나는데 MBN 판도라는 4년간이나 했습니다. 시청률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방송만 요청한 것이 아니라 강연 요청도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다녔습니다. 그 강연 다닐 때 오늘처럼 이 정도 박수를 받고 강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사람은 봤어도 이렇게 길게 박수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 봤죠? 네. 방금 2026년 7월 31일 오후 4시 반 이날은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보안수사권은 전면 폐지됩니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됩니다. 경찰개혁의 깃발을 놓지 않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80년 동안 못 이뤘던 수건을 우리 당원과 국민 그리고 지지자의 힘으로 검찰개혁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고통과 고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기쁩니다. 1년 전 전당대회 때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뉴스를 추석 전에 들려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공소청법, 중수청법 정부안이 국회로 왔습니다. 당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검찰개혁이냐. 제가 당대표로서 당정청 만나서 밑줄 그어가면서 조항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만족할 정도의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에 통과시킨 공소청법에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못 박아서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사소송법을 놓고 보안사업권을 준해 만회한 것은 의미 없는 일이었어요. 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미 공소청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다만 장윤기 사건 등에서 봤을 때 피해자들 피해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는 생산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다시 말해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이 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하고 대신 보안수사 요구권을 주기로 했는데 세 가지 원칙으로 이번에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첫째, 검사는 절대 수사할 수 없다. 두 번째, 경찰의 수사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피해자 보호는 충실히 한다. 이 세 가지를 이번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너무 자주 치네요. 저한테 말할 시간을 주세요. 검사가 기소하기 직전에 수사 서류를 살펴봅니다. 근데 좀 불분명하거나 부실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다시 보완을 해라 하고 요구를 하면 경찰이 다시 보완을 해서 제출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경찰 수사관을 바꿉니다. 다른 사람으로. 또 계속 말을 안 듣는다. 그럼 그 사람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그래서 승진을 못하게 하는 불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그 안전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서류를 보고 기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불분명해요. 수사는 제대로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건 관계자들을 검사가 부릅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이걸 면담 확인권으로. 다만 수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면담 확인한 결것을 증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소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확인할 뿐입니다. 요걸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뭐 72시간 안에 갑자기 기소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보완수사 요구권 앞에 한자를 더 붙였습니다. 긴급 보완수사 요구권. 이거는 빨리 해라. 이것까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려하고 걱정했던 피해자 보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는 그래도 완벽하게 이걸 해놨는데 시행하다가 혹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또 개정안을 내서 통과시키도록 할 테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죠. 제가 이렇게 하면 군대 박수를 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 좀 하자고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가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뿌리 없이 꽃과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다고 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고조 할아버지랑 식사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고조 할아버지랑 혹시 대화하거나 식사한 분 계십니까? 없죠? 내가 보지 않았다고 하여 고조 할아버지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피를 이어받으면서 집안이 대대손손 이어져 가고 있고 나라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에서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로 태어났고 제 아내는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평길이에서 역시 10남매 중에 또 10번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삼북리 광두소 마을이라는 곳에서 1921년 음력 10월 18일 날 태어났습니다. 제가 7살 때 외갓집에 한번 가봤는데 대둔산 밑에라 물이 깊고 넓습니다. 거기서 수영하다가 하마터면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외갓집 그러면 무서운 곳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요즘 들리는 얘기가 그 마을이 댐 공사로 수몰이 된다 하여 앞으로는 다시 못 볼 것 같아서 어머니 생가터 집을 갔습니다. 다 폐가가 됐고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그곳에 앉아서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제치하, 일제강점기 21년도에 태어나서 16살 때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1살 어린 꼬마 신랑에게 대둔산을 넘어서 40리길을 걸어서 시집을 왔다고 했습니다. 연지곤지 찍고 마당에서 큰절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하고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맞절을 하다가 슬쩍 이렇게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남자가 서 있었답니다. 저희 아버지입니다. 18살 때 큰형님을 낳았습니다. 1939년생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큰아들 낳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를 돌만 지나면 홍역이 와서 데려가고 연거포 5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 호적상에는 5남매 중에 막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죽었는데 무덤을 봉분 있는 걸 못 쓰고 그냥 써야 됩니다. 그 아기를 안고 산으로 묻으러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것도 연거포 5번씩이나. 1942년도쯤에 아버지가 일본 놈들에 의해서 강제징용을 끌려갑니다. 일본 홋카이도 석탄 광산에서 햇빛 못 보고 3년간 석탄을 캤습니다.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돈 한 푼 없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우리 동네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목숨은 부지해서 왔길래 너무 기뻐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6.25가 터졌습니다. 저희 동네는 산간 벽지 오지 마을, 제가 화전민의 아들입니다. 초등학교 때 하늘을 그리라면 동그랗게 그립니다. 평지가 거의 없고 천수답으로 비가 오지 않으면 굶어 죽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산이 높고 골이 깊다는 것은 빨치산이 있다는 뜻입니다. 낮에는 국군이, 밤에는 인민군이 와서 지배하는 위험천만한 동네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무학입니다. 한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르는 것 빼고 다 안다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은 변호사로 불렀습니다. 제가 법사위원장 할 때 아유 정청래원이 어쩌면 저렇게 법조항도 다 외우고 헌법도 다 외우고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해 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아버지와의 부부싸움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우리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는 윤석열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중국 욕하고 무역에서 손해보고 그러지 않고 균형 외교를 했습니다. 낮에는 국군을 돕고 밤에는 인민군을 돕고 그래야 목숨을 부지하니까요. 그런데 인민군들이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국군 편을 더 든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총을 들고 저희 집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바로 집 앞에 있는 논바닥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인민재판을 했는데 인민재판 결과 총살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가장 긴 죽음의 골짜기로 인민군들이 총살시키러 아버지를 끌고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울었을까요? 거기 들어가면 걸어서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아침에 시신 수습하러 갑니다. 근데 웬일인지 10시가 넘어서 아버지가 걸어서 나왔어요. 걸어서 나왔다는 것은 인민군에게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인민군의 첩자가 돼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촉이 빠르고 정무적 판단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뛰쳐나가서 신발 벗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큰형을 업고 솥단지 하나만 이고 야간 산행을 4km를 합니다. 그리고 지서에 가서 자수를 합니다. 자수를 했는데 자수를 안 받아줍니다. 인민재판 받고 총살장에 끌려갔는데 살아왔으니 인민군 첩자라 이거예요. 해가 뜨면 국군한테 총살을 당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애걸복걸 해도 안 받아줍니다. 그 공포의 시간, 마지막 히든카드, 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해서 거짓말을 하고 나왔다. 우리 남편 신발도 벗지 않고 바로 자수하러 왔다.
신발도 벗지 않고 자수하러 왔다는 진정성이 인정되어서 자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큰 형님이 중학교에 갔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없어서 자퇴를 시키러 아버지가 갔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얘는 머리도 좋고 공부를 잘하니 고등학교까지만 나오면 집안을 일으킬 아이다. 등록금이 없으니 내가 1년간 등록금을 대주겠다. 라고 담임선생님이 제안했는데 저희 집 가훈이 가오를 잃지 말자.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자퇴를 시키고 책가방 들고 학교에 갈 시간에 지게를 지고 아버지랑 산에 나무를 하러 갑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 큰형이 장성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어머니랑 같은 동네 후배가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랑 똑같은 코스로 40리를 걸어서 저희 집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같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첫 손주를 가졌습니다. 그 며느리가 손주 5개월 뱃속에 있을 때 그날 밤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어머니 뭔 애를 이렇게 많이 낳았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겠더라. 네 아버지가 손만 잡으면 애가 생기더라. 그날 밤 아버지가 손을 좀 꼭 잡았나 봐요. 그리고 애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보다 늦게 시어머니가 5개월 늦게 아이를 가졌어요. 남 부끄럽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서 대전에 있는 산부인과에 가서 2번이나 떼려고 그랬습니다. 3개월 때 갔을 때 차마 못 떼고 왔고 5개월 때 다시 와서 보니 며느리가 곧 애를 낳게 생겼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산부인과를 갔는데 그때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의사랑 뭐라 하더니 수술대에 누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이건 경우가 아니지요. 두 분이 좋아서 가질 때는 언제고 누구 맘대로 애를 뗍니까? 저를 낳아주세요. 제가 뱃속에서 나의 최초의 투쟁 생존권 투쟁을 했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갑자기 막 놀기 시작하더래요. 5개월 되면 그럴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차마 못 뛰고 난 게 접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지금 정일영 의원님이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오면서 유튜브를 보니까 저보고 무섭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 같이 살았는데 2가지 때문에 혼났습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그만 좀 웃고 다니라. 제가 별명이 해보였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 갈 때 올 때 그러니까 어느 때나 그렇게 유행가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친구들이 마실 오면 제가 노래를 부르고 공연료 10원씩 받았던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무학인데 어쩐 일인지 저 6살 때 혼자 독학으로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제가 7살 되자 어머니가 독학으로 한글을 깨우치고 호롱불 밑에서 저한테 가나다라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름 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민교육헌장을 읽고 쓰고 외우고 학교에 갔습니다. 저희 동네 입장에서는 신동 탄생입니다. 이름 쓰고 가는 애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학교 가기 전에 국민교육헌장을 외워봐라. 국민교육헌장 외워서 써라. 그걸 제가 저희는 작기장이라고 했는데 작기장에 그걸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외웠던 것을 지금도 외웁니다. 안 까먹고. 어렸을 때 외운 건 안 까먹습니다. 우리는 민족정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날 오늘의 안수사동과 밖으로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 나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몸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탁월한 정화자의 소질을 개발하고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왜 박수 안 쳐요? 이럴 때는 박수를 쳐야 돼요. 입학식 날 선생님이 자기 이름 쓸 줄 아네 손들어. 그래서 손들었습니다. 백목으로 정청래 썼더니 정청래 반장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1학년 때 반장을 했습니다.
저희 동네는 산골 오지마을이고 학벌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만 가면 완전히 박사딴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초등학교 졸업하고 논밭에 일하러 가거나 공장에 갑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동네에서 경사가 났습니다. 양지뜸 막내애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대야. 요 말을 충청도 말로는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캬 서울대 갔대야.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서울대 갔대야. 캬 서울대 갔대야. 동네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온갖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 제가 학생 운동하다 안기부 수배를 받았습니다. 제가 서울에 총학생회실에 있는 줄 뻔히 알면서 안기부 수사관들과 경찰이 저희 동네를 급습합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빨갱이 정청래 잡으러 왔다고 수갑 들고 다니면서 동네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부러워하던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걔 이제 빨간 줄 올라 이제 걔 신세 조졌어 취직도 못이야 이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손가락질했답니다. 그러다가 제가 수배받다가 너무 힘들어서 후배 자취방에 가서 짖으면서 좀 자려고 했다가 새벽 1시에 교내 불악제 미행을 당해서 안기부 수사관들한테 잡혔습니다. 그 후배가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어디로 끌려가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고개를 들고 봉고차 문을 열었는데 뒤에서 목을 쳤는데 목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혁대를 풀고 4명이 앞뒤 전으로 좌우로 저 허리춤을 잡고 을지로 지금도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텔 2층으로 끌고 갔습니다. 양탄자가 깔려있는 곳을 올라가는데 넓은 방에 노란 장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을 틉니다. 그리고 물고문을 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한 가운데 팬티바람으로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4시간을 맞았습니다. 수건으로 눈을 가렸기 때문에 발길질 주먹질이 어디서 날라오는지를 모릅니다. 누가 와서 발길질로 이마를 치면 뒤로 발라덩 까져서 쭉 미끄러져서 머리가 벽을 부딪혀야 멈춥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뒤로 전으로 그렇게 고문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3가지를 다짐했고 3가지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프다고 울지 않기, 그만 때려달라고 빌지 않기, 때리려면 또 때려라 엉금엉금 기어와서 방 가운데 앉아있기를 4시간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짓떨립니다. 12.3 비상계엄이 났을 때 국회 담장을 넘어서 본청으로 들어갈 때 혹시 계엄군한테 잡히면 또 그렇게 맞겠거니 생각해서 가슴이 떨렸습니다. 기억은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장치는 몸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에 갔습니다.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청문회 스타로 떴던 광주 청문회 5월 청문회 전국으로 노태우 대통령이 학생들을 다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재판도 받지 않고 석 달 만에 풀려나서 우리 누나가 살고 있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그 공원 바로 옆에 있는 집에 제가 갔습니다. 배를 누르고 딱 들어가려니까 어머니가 6.25 때 아버지한테 했던 말을 똑같이 했습니다. 신발 벗지 마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쟁반에 생두부를 2모를 가지고 와서 이걸 먹어라. 그래서 생두부 1모를 먹었습니다. 2모 먹기 힘듭니다. 어머니가 강제로 투입했습니다. 2모를 다 먹으니까 그때서야 쟁반을 내려놓고 저를 끌어안고 우시면서 2번 다시 감옥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머니 생각에는 두부를 2모 먹어야 감옥을 2번 다시 안 간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저는 불효자식입니다. 1년 후에 감옥을 또 갔습니다. 미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으로 감옥을 갔는데 진압 당시에 전경에 방패에 찍혀서 이쪽 정수리 쪽에 열반호를 꿰맸습니다.
저는 단식 투쟁은 가능하더라도 삭발 투쟁은 불가능합니다. 머리를 깎으면 빵꾸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처참한 상태로 MBC 뉴스 데스크에 나왔기 때문에 형수가 집에 가서 시골에 가서 일주일 동안 텔레비를 껐다고 했습니다. 추석 때도 안 오고 설 때도 안 오니까 어머니가 촉이 좋아서 며느리를 앉혀놓고 물어봅니다. 너 몇 달 전에 이상한 짓거리 하던데 우리 막내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형수님이 사실은 막내 서방님 서울구치소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다음날 면회를 오셨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서울구치소에서 그냥 살지 않았습니다. 옥중투쟁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재소자들의 인권 그리고 부식 이런 것을 제대로 주는지 그렇게 싸우고 있어서 서울구치소장과 면식이 많습니다. 옥중투쟁위원장 어머니가 오셨다니까 특별 면회를 시켜줬습니다. 1시간 손잡고 하는 면회입니다. 어머니가 올라오셔서 1시간 동안 면회를 하는데 55분 동안 교도관이 쓴 게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울기만 하니까. 그때까지 쓴 것은 흐흐흐 크크크 밖에 없습니다. 교도관이 어머니 시간 다 됐어요. 무슨 말씀이라도 하셔야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어나시면서 막내야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나 간다. 그러면서 보안과 앞마당을 삐쩍삐쩍 걸어 나가시는데 철문을 딱 잡고 뒤돌아보며 인사를 하려고 죄수복을 입고 서 있는데 잠깐 망설이더니 그냥 나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목포교수로 이감을 가서 역시 셀프 임명한 옥중투쟁위원장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4살 많은 형한테 결혼식 청첩장이 왔습니다. 2년간은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알고 있어라.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추신 어머니가 못 걸으신다. 너 면회하고 3일 후에 도라지 밭에서 쓰러지셨다. 너 나올 날만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 소식을 듣고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습니다. 만기 출소해서 가니까 그 건강하고 잘 걷던 어머니가 못 걷고 몸이 작아져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절하는 거 아니다. 절하지 마라.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 우리 어머니 버전으로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청래야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를 가면 안진뱅이도 다른 박질을 하고 눈먼 봉사도 앵경 안 끼고 세상을 훤하게 본단다. 내가 꼭 가자는 건 아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에 갔습니다. 저는 교회도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해야 어머니가 일어나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예배를 5번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말기암 환자 50명이 와 있습니다. 대예배당과 환자 숙소가 한 100m가 떨어져 있으면 그분들을 케어를 제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잠은 암 환자 50명 사이에 끼어서 제가 잤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분이 돌아가시면 내일 한 분이 들어옵니다. 보내고 맞이하는 것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5번 예배를 보고 3번 어머니 식판 봐드리고 어머니 대소변 갈아드리고 그리고 예배 보고 또 시간이 나면 삽과 꽃갱이를 들고 작업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와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니까 이 암 환자들은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한테 고맙다는 성의 표현을 식판을 갖다 드리면 그 자기가 먹던 숟가락으로 밥 한 술을 떠서 제 입에 넣는 것으로 감사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안 받아 먹겠습니까? 근데 어머니는 그거 먹지 말라고 어머니가 교양은 있어서 소리는 못 치고 표정으로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거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눈이 마주치면 어머니가 그럽니다. 그래도 제가 그걸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옆에 가면 꼬집고 막 난리가 나요. 그거 왜 먹냐고. 어머니 암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달을 살았더니 못 자고 못 먹고 그랬더니 제가 10kg 이상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달 만에 저를 앉혀놓고 막내야 나 살자고 너 죽이겠다. 엄마는
못 걸어도 좋다. 집에 가자. 그리고 나서 한 번도 걷게 해달라는 말씀을 안 하신 우리 어머니. 장병의 효자 없다고 하루는 형님과 형수님이 옆방에서 대화를 합니다. 큰형님과 둘째 형님이 교대로 6개월 해야 되는데 날짜가 됐는데 안 모셔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랑 저랑 그 얘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화장실 가는 것처럼 나와서 서대전역까지 걸어서 가서 서대전역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날 형수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방님, 들으셨는지 몰랐어요. 저희는 듣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엄청 우시더라고, 형수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내가 결혼이 됐으면 어머니를 모셔야 될 때 그런 형편도 못 되고, 그래서 2주에 한 번씩은 그래도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내려가서 1박 2일 어머니 옆에서 자면서 어머니 대소변 받아내고 식사 챙겨드리고 그랬습니다. 제가 내려가면 우리 어머니가 참 말씀이 청산유수거든요. 일부러 소리를 지릅니다. 막내 왔다, 며느리 이제 안 들어와도 된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좋아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대소변 받아들이면 수건을 짜서 세트에 짜서 제가 어머니 몸을 닦아드립니다. 어머니도 아무리 어머니지만 여자잖아요. 저는 남자고. 그러면 어머니가 민망하고 부끄러웠는지 몸을 닦아드릴 때마다 그래요. 아이고, 성래야, 내가 옛날에 젖이 좋았다. 젖동량 안 시켰다. 나는 젖동량 안 시켰다. 근데 지금은 다 늙어서 쭈그렁방탱이가 되었다. 이 얘기를 닦아드릴 때마다 하셔요. 우리 어머니는 젖동량을 안 한 게 자부심이었습니다. 여기 혹시 어머니 아들 중에서 어머니 대소변 받아내고 몸 닦아주신 경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예, 그랬어요. 뒤에 남자분, 예, 제 심정을 알 겁니다. 예. 어느 날 큰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내야, 어머니가 못 버틸 것 같다. 얼른 내려와라. 그래서 제가 시속 180km를 놓고 대전을 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가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큰형님이 귀에다 대고 어머니 진짜 예뻐하고 사랑하는 막내 왔어요. 눈 좀 떠보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마지막 안간힘을 써서 윗 눈꺼풀을 정말 무겁게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제 눈동자, 무릎 꿇고 보는 제 눈동자를 밑에서 아래 위로 한 번, 좌우로 한 번, 저의 눈동자와 눈동자를 마주친 상태에서, 그리고 쏟아지는 저의 눈물로 어머니 푹 패인 눈에 호수처럼 잠긴 상태에서 제 눈을 마주친 채로 눈 뜨고 못 감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존경하는 인물을 써라 그러면 박순분 이렇게 씁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 장인 장모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영정 때 썼던 사진을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 서재방에 4분을 모셔놓고 오늘도 어제도 가끔 들어가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 눈을 마주치면서 어머니 오늘 저 이런 일 하고 왔어요 하고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초선 국회의원이 돼서 38살 때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시골에 가니까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와서 악수만 하는 게 아니라 볼에 볼을 비비면서 아이고 청래야, 네 엄마가 이 종꼴을 보고 갔어야 되는데 원통하다 원통하다, 어머니 친구들이 그러셨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나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꿈꿨던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나라 잃은 백성은 상갓집 개망도 못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독립국가를 꿈꿨을까.
전쟁 때 남편이 총살장으로 끌려갈 때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꿈꿨겠지. 큰아들 학교 못 보내고 지게지고 산에 나무하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중고등학교까지는 교육시킬 수 있는 경제적으로는 좀 풍요로운 국가를 꿈꾸지 않았을까. 안 날려다 낳은 막내 아들 서울로 대학 보냈더니 군부 독재 타도하자고 데모하다가 징역까지 안 와도 되는 나라 민주주의 국가를 꿈꾸지 않았을까. 그것이 나의 어머니 박순분 어머니만의 꿈이었을까. 우리 어머니랑 같은 세대를 살았던 수많은 어머니들, 그리고 모진 고생 다했던 정해일 우리 아버지 같은 수많은 아버지들, 그리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큰 형수님 김유순 며느리 같은 수많은 며느리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오고 이만큼 만든 것은 그분들의 덕택이 아닐까.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했는데 오늘의 대통령 직선제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박종철, 이한열 열사뿐만 아니라 1894년 동학 농민운동, 나라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백성이라고 그 당시는 역모를 주장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1년이 시작된 이래 130년 동안 지금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느 골짜기에서 죽어갔을 겁니다. 그분들을 고맙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조 할아버지를 보지 않았어도 고조 할아버지가 존재했기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좁혀서 지난 30년 동안 최근의 한국 현대사를 생각해 봅니다. 저쪽에서 뽑은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불행했습니다. 이승만 국민들한테 쫓겨갔습니다. 박정희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노태우 감옥 갔습니다. 박근혜 탄핵당했고 윤석열 감옥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출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통령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상징만은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실로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인터넷 혁명을 김대중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 우리는 QR코드로 방역 선진국이 될 수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예술에 대한 대전환,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문화예술인들에게 가위질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온 영화가 쉬리 웰컴 투 동막골이었고 그것이 한류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 강국의 꿈 BTS의 나라는 김대중 대통령이 놓은 초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고 불리는 것은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국가 경쟁력 지수를 발표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집권 5년차 때 세계 1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경제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 번도 우리가 김정은과 트럼프가 정상회담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베이징에 가서 모택동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 전 세계가 평화로운 분위기로 갔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나는 역할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 그리고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평양 시민 15만 명이 모인 가운데서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헤어져 살아왔다는 그 감동적인 연설을 다시 한번 재현해야 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도 어렵지만 다시 열어야 됩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 우리는 빛의 혁명으로 남태령을 넘은 빛의 전사들, 그리고 한남동에서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눈보라 치는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키세스단, 그리고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윤석열을 탄핵하고 파면하라는 응원봉을 들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킨 나라,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은 버튼 터치를 하면서 바톤을 이어달리기 했습니다. 지금은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인터넷 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10배, 100배 큰 문명사적 대전환을 지금 우리가 주동적으로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3대 국가 실현하고 있습니다. AI는 1등 미국, 2등 중국, 부동의 3등이 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저는 2026년에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인 것이 대한민국의 큰 복입니다. 만약에 이걸 깨우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였다면 우리는 한 번의 큰 기회를 놓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기회를 낚아챘습니다. 이 AI 국가의 국가 능력은 무엇이냐? 여러분 좀 똑똑해지시라고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케이크를 쌓잖아요. 케이크 5개 단계 5단계 케이크라고 얘기합니다. AI 능력을 맨 밑에 에너지, 반도체, 데이터 센터, AI 모델, AI 서비스 요 5개를 한데 묶어서 AI 역량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3등입니다. 이 AI는 반도체를 필요로 합니다. 휘발유 자동차에 반도체가 1000개 필요하다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3000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지컬 AI, 로봇, 관절이 핵심입니다. 관절에 엄청난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물건을 만들어 달라는 게 500%입니다. 500%. 만들어주는 게 100%밖에 없습니다. 반도체의 1등, 2등 기업이 삼성과 SK입니다. 삼성이 이 반도체 특수로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4, 5, 6 석 달 동안 영업이익이 107조입니다. 전 세계 모든 기업을 통틀어서 삼성전자가 1등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까지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290조입니다. 올 한 해 벌어들일 영업이익이 300조가 넘습니다. 왜 안 놀랬죠? 기업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이 많이 거칩니다. 내년에 800조 국가 예산인데 세금은 900조가 거칩니다. 100조가 남습니다. 내후년에는 200조가 남을지 300조가 남을지 모릅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미래 대응 기금입니다. 미래에 쓰겠다, 청년에 쓰겠다, 지방에 쓰겠다, 교육에 쓰겠다.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해놨는데 저는 2030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당대표가 되면 세수로 남는 그 100조는 2030을 위해 써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그렇게 관철을 시키려고 합니다. 2030은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돈이 없습니다. 결혼할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러니 애를 낳을 리가 없습니다. 양육, 보육, 교육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2030은 그냥 나라에서 뭘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2030을 모아놓고 뭔 문제가 있어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2030한테 물어보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이 100조가 더 거쳐 100조가 남았어요. 그럼 이 돈은 어떻게 쓸 수 있냐? 예를 드는 겁니다. 출생률을 제고해야 됩니다. 프랑스가 지금 1.7명입니다. 한때 0.7명이었습니다. 왜 프랑스는 출생률이 높아졌을까? 우리가 지금 출생률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썼던 돈이 250조입니다. 효과를 못 봤어요. 그럼 프랑스처럼 해야 됩니다. 프랑스는 다른 데 안 쓰고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100조가 있다면 지금 30만 명을 낳는데 애 하나 낳으면 1억 현금에 쏴주는 겁니다. 둘째 2억 쏴주는 겁니다. 그러면 30명을 낳으면 30조입니다. 그 10만 명 더 둘째를 낳는다. 그러면 20조입니다. 50조. 그래도 50조가 남습니다. 그럼 이 50조를 어떻게 쓸 거냐? 애들 대학금 전액 장학금으로 준다. 10조면 됩니다. 그럼 60조를 썼어요. 40조가 남습니다. 이 40조를 뭘 쓰냐? 기초노령연금 지금 30만 원인데 100만 원 이렇게 인상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옵니다. AI 혁명은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부를 창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공시켜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은 민주정부를 이어간다는 차원도 있지만 이렇게 AI 혁명 국가, AI 3대 국가를 계속 계승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살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똑같은 이재명 대통령 시즌2 대통령을 만들어서 민주정부 5기를 이어가야 된다 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보다 좀 논리적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분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뿌리 정신으로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6.3 지방선거 때 울산에서 연대하면 승리했고 평택은 분열해서 패배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조국혁신당과는 빨리 합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등 범민주 진보 세력과 손잡고 연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총선을 이깁니다. 대선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민주당이 대선 후보 나오고 진보당 나오고 그러면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라도 도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명 출전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내란 직후에 치러진 대선도 50%를 못 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그걸 하는 당대표는 그래도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컷오프가 됐을 때도 탈당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의 깃발을 20년째 높이 들고 있습니다. 당대표를 하면서 내란 청산과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제 손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전환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 생깁니다. 노동개혁도 우리가 주동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탈당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당신은 옛날에 탈당했잖아 그러면 말이 안 먹힙니다. 그래서 당대표는 가급적이면 당의 정체성과 탈당 이런 문제에 흠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청래는 개혁적이야, 정청래는 진심이야, 진정성이 있어. 아니 컷오프 됐는데 탈당 안 하고 총선 지원 유세 다녔잖아. 이런 그래도 나름대로 평가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당대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도 1인 1표 당원 주권 정당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투표도 1인 1표처럼 싸움도 경쟁도 1대1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제주도 갔는데 그래서 여기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근데 한 65세쯤 되는 어떤 여성분께서 악수를 하면서 귀에다 대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대표님 살이 나오겠어요. 네, 스님도 아닌데 살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1대1로 싸워야지 왜 2대1, 3대1로 그렇게 대표님을 두들겨 패요? 힘들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힘들어요. 제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당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년 전에도 정일영 국회의원 와 계시지만 국회의원들은 제 편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인천에서 제일 높은 지지율로 제가 당선됐습니다. 인천이 당원들이 제일 많이 뽑아준 게 인천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오직 믿는 것은 당원들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당원들에 의해서 당선이 돼야 당원들 편을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20년 넘게 오직 당원들 눈빛만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출마하려고 그러니까 출마하지 말라고 엄청 압력도 있었습니다. 아니 누구나 출마의 자유가 있는데 왜 출마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저를 구박하고 욕하고 남 탓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와서 제가 잘못했다면 당원들이 떨어뜨리겠죠. 당원들한테 평가를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남아있네요. 여러분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지킵니다. 정청래가 되면 레임덕이 온다는 말도 되지 않는 공포감 조성에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4, 5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속 깊은 대화 가장 많이 한 건 접니다. 1년 전에 박찬대 후보가 얘기했어요. 나는 이재명 대통령 눈빛만 봐도 안다.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 나는 눈빛을 안 봐도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당과의 의리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정청래는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을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단체까지 찍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보너스 뒤에 있어, 뒤에. 지금 하나 둘셋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청래 화이팅 하겠습니다. 정청래 화이팅!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정청래 화이팅! 자, 다시 해주시죠. 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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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요 유행에 민감합니다. 우리 보통 2번 이러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즘 MZ는 이렇게 안 한대요. 이렇게 한대. 이렇게 해가지고 야호 이렇게 한대요. 이게 김부장에서 나온 거라네요. 그래서 자 V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돌려서 내리세요. 이 다음에 야호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앞으로 정청래 2번 뽑아달라고 할 때는 일단 손을 들고 그 다음에 신세대 MZ세대에 맞게 딱 한 다음에 요거를 딱 틀어서 야호 이렇게 하는 거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마칠 때가 됐는데 이순신 투표하지 마세요. 나의 투표를 아무도 모르게 하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2번 정청래를 찍었다는 것을 동네 방네 만방에 떨치면서 너도 찍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보시면 내가 아는 민주당 당원들이 있을 겁니다. 카톡 막 날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청래 잘생긴 얼굴 웹자보 이런 거 막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도 찍었으니 너도 찍어라. 친구들한테 많이 그리고 아시는 분한테 지인분들한테 많이 연락해 주시는 거 그것이 저를 위하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의응답이 있어요? 아 그래요? 따로 뭐가 없다는데요. 혹시 그래도 나는 정청래한테 뭐 말이라도 하고 싶고 뭐 궁금한 게 있다 하는 분 3분 정도만 제가 질의응답 1분, 2분, 3분 이렇게 3분만 무선 마이크 좀 주실래요? 그리고 질문은 1분, 답변은 내 맘대로. 네, 질문은 1분 안에 좀 해주세요. 예, 청래형 사랑합니다. 지금 새로운 민주당 안에 여러 가지 패러다임들이 섞여 있는데 우리 당 대표님이 되시면 이 안에 전 적어도 상향 평준화된 민주당 그리고 대중적인 민주당이지만 민주당의 정신이 우선시되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민주당 당대표가 되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적어도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을 구호로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네, 저는 우리 영종도에서 왔는데요. 우리 조택상 위원장님이 아주 초대를 해주셔서 여기 왔습니다. 그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소상공인 한 15년을 했는데요. 이번에 당대표가 다시 또 꼭 되시길 간절히 바랐고요. 가장 낯이 계시는 분들, 또 가장 소외된 분들, 우리 소상공인들의 지금 어려움을 더 많이 관심과 많은 정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를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좋은 정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돈을 조금 버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덜 걷고, 그렇지만 복지 예산은 돈을 조금 벌어서 세금을 조금 낸 사람들한테 복지 예산을 많이 주고 세금은 많이 냈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괜찮게 사니까 거기한테 갈 것을 좀 어려운 서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많이 주는 정부가 좋은 정부입니다.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이런 데를 제가 만났고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정말 이건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게 소상공인 연합회 광역별로 지부가 있는데 그 일을 본 상근자가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월급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하고 있는 한성숙 정기부 장관은 그때 제가 국회 대표실로 오라고 그래서 요거 하나만큼 빨리 해결해줘라. 광역단체별로 소상공인 지부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활동을 해야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도 취합도 막 하니까요. 그래서 당대표가 되면 좋은 점은 장관들을 대표실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해결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농민단체에서 와서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쌀값을 표현할 때 10kg에 얼마, 20kg에 얼마 이렇게만 표현하면 감이 없으니까 밥 한 공기 얼마 이렇게 표현을 해달라는 거예요. 병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송민영 장관을 오라고 그래서 그걸 쭉 얘기를 하고 그걸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처럼 당대표가 좋은 것은 직방으로 바로 장관한테 필요하면 청와대에 그리고 더 필요하면 대통령 만났을 때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저 여사님 말씀에 제가 뭐라고 했죠?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누가 저를 반명이라고 그럽니까? 명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예, 저는 평당원 임봉석입니다. 대표님께서 해오신 정치 소신 그대로 계속 일관성 있게 소신 있게 정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은 우리 또 일반 당원들은 항상 해오신 대로 소신 있게 하시는 정치인을 신뢰하고 따릅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강단 있게 소신 있게 정치해 주시면 우리 당원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따라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그렇게 해 나가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성원하고 항상 존경하고 그리고 모든 제가 제 힘을 갖다가 다 해서 대표님한테 도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표님 파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아침에 박찬대 시장하고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1년 전에 박찬대 시장하고 저랑 결혼했잖아요. 아시죠? 네. 그러면 얼마나 싸웠어. 아이고 둘이 얼굴도 안 보겠는데 작년 전당대회 끝나고 일주일 후에 둘이 만나가지고 밥 먹고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박찬대 시장이 정치적 중립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원내대표하고 제가 법사위원장 할 때 어디 뭐 쇼츠도 많이 나왔던데 둘이 너무 친해가지고 내란 정국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면서 검찰개혁에 고생한 사람들 이름을 쓰는데 박찬대를 빼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추미애, 박찬대, 한병도, 그리고 서영교, 김용민, 박은정, 김승원 등 감사하다 이렇게 제가 쓰고 왔습니다. 박찬대 시장을 거기다 꼭 넣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순간은 시장이라서 국회에 없지만 박찬대 아니었으면 그리고 정청래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습니다. 지금 뭐 자리는 없지만 박찬대 시장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박찬대 시장이랑 저랑 얼굴은 그렇게 안 보여도 동갑입니다. 친구입니다. 네, 그런데요, 박찬대 시장이 유머가 좋잖아요. 아재 개그가. 그래서 아까 소신을 가지라고 해서 박찬대식 아재 개그를 한번 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를 신처럼 생각했습니다. 시골에서요, 소 없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그래서 항상 풀뜯 끼고 꿀 베고 쇠죽 끓이고 하는 것은 저였습니다. 저를 힘들게 했지만 소를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소를 신처럼 생각했다.
재미없나요? 네, 소신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박창대 시장은 이거 잘하는데 저는 잘 못해요. 하여튼 소신을 갖고 당대표를 뽑아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